1698년 여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항구에서 1200명의 남녀가 5척의 배에 올랐습니다. 귀족부터 농부까지 온 나라가 이 프로젝트에 돈을 걸었죠. 총 투자액이 40만 파운드였으니까요. 당시 스코틀랜드 전체 부의 2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6천만 파운드예요. 목표는 파나마 지역에 식민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무역 거점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우리가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될 것이다. 희망에 부푼 사람들이었습니다. 8개월 뒤 돌아온 사람은 단 300명이었습니다. 다리엔 정글에서 말라리아가 그들을 삼켰고 스페인군이 포위했으며 잉글랜드는 냉정하게 그들을 외면했죠. 스코틀랜드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의회는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1707년 5월 1일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파산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하나가 되면서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탄생했어요. 1200명의 죽음이 새로운 국가를 만든 셈이죠. 한편 에든버러 거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팔렸다! 분노한 시민들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로부터 100년 뒤 이 섬나라는 지구 육지의 25%를 지배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영국 왕의 식민이 되었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는데 정말로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땅이 너무 넓어서 항상 어딘가는 낮이었으니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한반도보다 조금 큰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1200명의 죽음이 어떻게 4억 5천만 명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이어졌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국가보다 강력했던 시대, 3,000명이 5만 명을 배신으로 이긴 전투, 12살 소년이 손수건을 훔쳐 지구 반대편으로 유배된 사연, 그리고 400년 제국이 단 30년 만에 무너진 이유까지 말이에요. (1558년) 25살의 엘리자베스가 잉글랜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잉글랜드는 유럽에서 이류 국가였어요. 스페인이 바다를 지배했고 프랑스가 대륙을 호령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안개 낀 섬에서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스페인 함대가 신대륙에서 금과 은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모습을 질투하면서 말이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여왕은 한 남자를 불렀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이름의 해적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해적이었지만 여왕의 묵인하에 스페인 보물선을 약탈하는 사설 함대였죠. 1577년 드레이크는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났습니다. 3년 뒤 돌아왔을 때 그의 배는 스페인에서 훔친 보물로 가득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배 위에서 직접 그를 기사로 임명했습니다. 스페인 대사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죠. 여왕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정당한 무역이에요. 1585년 잉글랜드는 북미 로어노크 섬에 첫 식민지를 세웁니다. 117명의 남녀가 희망을 품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신세계의 우리만의 땅을. 그들은 정착지를 건설하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3년 뒤 보급선이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착지가 텅 비어 있었어요. 집들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시체도 찾을 수 없었죠. 유일한 단서는 나무에 새겨진 CROATOAN이라는 글자뿐이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원주민에게 습격당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로어노크 실종 사건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엘리자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죠. 개인에게만 맡기면 안 돼. 조직이 필요해. 1600년 12월 31일 역사를 바꿀 문서가 탄생합니다. 동인도 회사 설립 특허장이었어요. 이 회사는 아시아와의 모든 무역을 독점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놀랍게도 자체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고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전쟁 선포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였던 셈이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세계 최초의 기업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1603년 엘리자베스가 6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독신이었던 여왕에게는 직계 후손이 없었어요. 왕위는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이기도 했죠. 한 사람이 두 왕국의 왕이 된 점이 흥미롭습니다. 두 나라는 여전히 별개였어요. 다른 의회, 다른 법, 다른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통합을 원했지만 양쪽 의회 모두 거부했죠. 제임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얼스터 농장 프로젝트라고 불렸습니다. 아일랜드 북부의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을 쫓아내고 개신교 스코틀랜드인과 잉글랜드인을 대규모로 이주시켰어요. 조직적인 인종 청소였던 셈이죠. 이 정책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아일랜드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게 이것은 성공적인 모델로 여겨졌어요. 이 방법을 신대륙에도 적용하자! 1607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착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참혹했습니다. 식량 부족과 질병, 원주민과의 충돌로 정착민의 80%가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담배였어요. 유럽인들은 담배에 열광했습니다. 버지니아 정착민들은 길거리까지 담배로 가득 채웠어요. 수익이 엄청났죠. 문제는 담배 농사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계약 하인 제도를 이용했어요. 가난한 영국인들이 뱃삭 대신 7년간 일하기로 계약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습니다. 1619년 첫 20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버지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다음 2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대서양을 건너게 될 운명이었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간 이동 중 하나였습니다. 1620년대에 더 많은 식민지가 세워졌습니다. 필그림 파더스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했어요.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를 건설했습니다. 1660년대가 되자 13개 식민지가 북미 동부 해안에 줄지어 있었죠. 한편 카리브해에서는 설탕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같은 작은 섬들이 설탕 공장이 되었어요. 설탕은 새로운 금이었습니다. 유럽 귀족들은 설탕에 중독되었죠. 설탕 생산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자르고 압착하고 끓이는 작업이 극도로 힘들었거든요. 노예들은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7년밖에 안 됐어요. 죽으면 새로운 노예를 들여왔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소모품이 된 셈이죠. 1660년 왕립 아프리카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공식 목적은 금무역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사업은 노예 거래였습니다. 이 회사는 서아프리카 해안에 요새를 건설하고 현지 취장들과 거래했어요. 무기와 술을 주고 사람을 샀죠. 노예들은 배에 실렸습니다. 중간 항로라고 불리는 대서양 횡단 여행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노예들은 갑판 아래 좁은 공간에 쇠사슬로 묶여 누워 있었습니다. 공기순환도 안 됐고 병이 돌았죠. 평균적으로 15%가 항해 중에 사망했습니다. 어떤 배에서는 절반이 죽기도 했어요. 이쯤에서 스코틀랜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스코틀랜드도 제국의 꿈을 꾸었습니다. 잉글랜드만 식민지를 가질 수 있나? 우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가난했어요. 인구도 적었고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했죠. 1695년 윌리엄 패터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사업가가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파나마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자는 거였어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무역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이었죠. 우리가 두 대양 사이의 관문이 될 거야. 스코틀랜드인들이 열광했습니다. 귀족부터 농부까지 모두가 투자했어요. 나라 전체 부의 20%인 약 40만 파운드가 모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미래를 건 도박이었던 셈이죠. 1698년 7월 1200명이 희망에 부풀어 출항했습니다. 새로운 에든버러를 세우자 칼레도니아의 영광을 4개월의 항해 끝에 다리엔만에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뉴에든버러라는 정착지를 세우고 오두막을 짓고 요새를 건설했죠. 그런데 곧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에는 습하고 더웠어요. 말라리아와 황열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쓰러졌어요. 그들이 가져온 물품은 쓸모가 없었죠. 빗과 가발, 울 양말을 열대에서 누가 사겠어요? 스페인군이 포위했습니다. 감히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아? 가장 큰 배신은 잉글랜드에서 왔어요. 잉글랜드는 스페인과 전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버렸죠. 잉글랜드 식민지들에게 다리행과 무역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어요. 8개월 뒤 생존자들이 포기했습니다. 정착지를 버리고 배에 올랐어요. 1200명 중 300명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병으로 죽거나 바다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첫 번째 원정대의 실패를 아직 몰랐습니다. 두 번째 원정대 1300명이 이미 출항한 뒤였거든요. 1699년 12월 그들이 다리에엔에서 발견한 건 폐허뿐이었어요. 무너진 요새, 버려진 오두막, 무덤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착지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똑같았죠. 1700년 3월 스페인군이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 포위전이 계속됐어요. 스코틀랜드인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식량과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항복했어요. 생존자들이 배에 올라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2500명 중 돌아온 건 300명뿐이었어요. 다리엔 재앙으로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투자한 돈이 모두 증발했어요. 수많은 귀족과 상인이 파산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졌죠. 스코틀랜드 의회는 절망에 빠졌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어. 잉글랜드와 합쳐야 살아남는다. 1707년 5월 1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합법이 발효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하나의 왕국이 되었어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의 탄생이었죠. 1200명의 죽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셈입니다. 에든버러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팔렸다! 분노한 시민들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통합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스코틀랜드 귀족들과 상인들은 제국에서 큰 돈을 벌었거든요. 통합된 영국은 곧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졌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손자를 스페인 왕으로 만들려고 했고 영국은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합쳐지면 너무 강력해질 테니까요. 존 처칠, 말버러 공작이 영국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지휘관이었어요. 1704년 블레나임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했습니다.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고 영국은 막대한 영토를 얻었죠. 뉴펀들랜드와 노바스코샤를 프랑스에서 빼앗았습니다. 지브롤터와 미노르카를 스페인에서 차지했어요. 특히 지브롤터가 중요했습니다. 지중해 입구를 장악한 거거든요. 오늘날까지도 영국이 지브롤터를 지키는 이유죠. 한편 인도에서는 동인도 회사가 조용히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소였어요. 직물과 향신료, 차를 사서 영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원했죠. 인도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무굴 제국이 명목상 지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작은 왕국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이들을 서로 대립시켰어요. 한쪽을 도와주고 대가로 무역 특권을 받는 시스템이었죠. 프랑스도 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에서 대리전을 벌였어요. 1757년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플라시 전투였죠. 로버트 클라이브가 이끄는 영국군은 3,000명이었습니다. 벵골을 다스리던 통치자 시라지 우드 다울라의 군대는 5만 명이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불리했죠. 클라이브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배신이었어요. 클라이브는 시라지의 장군 미르 자파르와 밀약을 맺었습니다. 전투 중에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 당신을 새 통치자로 만들어드리죠. 6월 23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라지 군대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르 자파르의 부대였죠. 시라지는 배신당한 겁니다. 그는 전장에서 도망쳤고 며칠 후 살해되었어요. 3,000명이 배신으로 5만 명을 이긴 셈입니다. 벵골 전체가 영국 손에 넘어갔어요. 동인도 회사는 이제 단순한 무역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걷고 법을 만들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정부였죠. 한 회사가 인도 전역을 지배하기 시작한 점이 놀랍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충돌했습니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의 7년 전쟁이었어요. 유럽에서, 북미에서, 인도에서, 카리브 해에서 동시에 벌어진 진정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1759년 9월, 퀘벡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울프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이 난공불락의 요새 퀘벡을 공격했어요. 세인트 로렌스 강 위 절벽에 자리 잡은 이 요새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울프는 미친 계획을 세웠어요. 밤에 절벽을 기어오르는 작전이었습니다. 9월 13일 새벽, 영국군은 절벽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군이 경악했죠. 어떻게 여기까지? 아브라함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울프는 프랑스 저격수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고 그는 미소 지으며 숨을 거뒀습니다. 프랑스 지휘관 몽캄도 다음 날 사망했죠. 1763년 파리 조약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거의 모든 북미 식민지를 잃었어요.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의 모든 땅이 영국 것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도 프랑스의 영향력은 사라졌죠. 영국은 이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승리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전쟁 비용이 막대했거든요.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전쟁 비용을 갚아야지.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 1773년 12월 16일 밤 보스턴 항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디언 복장을 한 남자들이 배에 올라 342상자의 차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영국 의회는 격분했습니다.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자치권을 박탈했죠. 1775년 4월 렉싱턴에서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국군이 식민지 민병대의 무기를 압수하려 했고 민병대가 저항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776년 10월 4일 독립선언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아름다운 말이었죠. 물론 노예는 제외였지만요. 전쟁은 8년간 계속됐습니다. 1777년 사라토가 전투에서 미국군이 승리하자 프랑스가 미국 편에서 참전했어요. 영국에 대한 복수의 기회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죠. 북미에서, 카리브해에서, 인도에서, 지브롤터에서 너무 많았어요. 1781년 요크타운에서 영국군 주력이 항복했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했어요. 제국 역사상 첫 번째 큰 패배였습니다. 충격이었죠. 영국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북미를 잃었다면 다른 곳에서 보상받자 눈은 동쪽으로 돌려졌어요. 아시아와 태평양, 아프리카로 말이죠.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 동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뉴사우스 웨일스라고 명명하고 영국 왕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원주민들이 수만 년간 살아온 땅이었지만 영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라고 선언했죠. 호주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수 유배지였어요. 1788년 2월 첫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11척의 배에 1,5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780명이 죄수였어요. 그들의 죄목이 뭐였을까요? 빵을 훔쳤다. 옷을 훔쳤다. 12살 소녀는 손수건을 훔친 죄로 지구 반대편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약 16만 명의 죄수가 호주로 보내졌어요. 한편 유럽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1804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스로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끝이 없었어요. 유럽 전체를 통일하겠어.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대륙 봉쇄령을 선포했죠. 유럽 전체가 영국과 무역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영국에게는 해군이 있었습니다.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 해전이 벌어졌어요.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대담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전열을 깨고 적 함대를 수직으로 돌파한 거예요.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프랑스 저격수의 총탄이 넬슨의 어깨를 관통했어요. 그는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내 임무를 다했다. 승리를 확인한 후 숨을 거뒀어요. 프랑스 함대는 전멸했습니다. 향후 100년 이상 어떤 나라도 영국 해군에 도전하지 못했죠.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영국은 다시 한번 많은 영토를 얻었어요. 몰타, 모리셔스, 실론, 케이프 식민지, 제국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19세기는 영국의 세기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어요. 증기선과 철도가 제국을 하나로 묶었죠. 제국의 중심에는 인도가 있었습니다. 왕관의 보석이라고 불렸어요. 동인도 회사는 이제 인도 대륙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고 법을 만들고 군대를 지휘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1857년 새로운 엔필드 소총이 도입되었습니다. 카트리지가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소와 돼지 기름이었습니다.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하고 무슬림에게 돼지는 불결했죠. 카트리지를 입으로 뜯어야 했기 때문에 종교적 모욕이었던 셈입니다. 5월 10일 메에루트에서 인도인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델리와 럭나우, 캄푸르에서 영국인들이 학살당했어요. 한 마을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200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영국은 잔혹하게 반격했습니다. 반란군을 대포 앞에 묶어 처형했어요. 대포를 발사하면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탔고 수천 명이 처형되었죠. 1858년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교훈을 얻었어요. 동인도 회사는 해산되었고 인도는 영국 왕실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1876년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 황제로 선포되었어요. 한 회사의 제국이 왕실의 제국이 된 점이 중요합니다.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습니다. 프랑스인이 건설한 이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했어요.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항로가 6,000마일이나 단축되었습니다. 영국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죠. 이 운하를 우리가 통제해야 해. 1875년 기회가 왔습니다. 이집트가 재정 위기에 처해 수에즈 운하 주식을 팔아야 했어요. 디즈레일리 총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400파운드를 빌려 주식을 샀죠. 1882년 영국은 이집트를 군사 점령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완전히 영국 손에 들어갔어요. 19세기 후반 유럽 강대국들은 아프리카를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모여 아프리카를 나눴어요. 아프리카인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정글을 직접 탐험한 사람도 없었죠. 그저 지도 위에 자로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영국은 케이프에서 카이로까지 전략을 추구했어요. 세실 로즈가 이 비전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부자가 된 사업가였어요. 영국이 세상을 지배해야 해. 앵글로 색슨 인종이 우월하니까. 영국은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세계 지도의 상당 부분이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1899년 남아프리카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트란스발에서 금이 발견되자 영국은 보어인 네덜란드계 정착민의 독립공화국을 침공했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영국이 승리했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영국은 초토화 정책을 사용했어요. 농장을 불태우고 민간인을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집단 수용소였죠. 약 2만 8천 명의 보어인,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어요.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1897년 빅토리아 여왕의 다이아몬드 주빌리가 열렸습니다. 즉위 60주년 기념이었죠. 전 세계에서 대표단이 런던으로 왔어요. 인도 왕자들, 캐나다 기병대, 아프리카 추장들, 호주 부시맨들, 제국의 장대함을 과시하는 거대한 퍼레이드였습니다. 시인 러디어드 키플링은 백인의 짐이라는 시를 썼어요. 미개한 민족들을 문명화하는 게 백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진심으로 믿었죠. 1902년 전적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호주까지, 영국에서 인도까지 해저 케이블로 연결된 거예요. 런던에서 보낸 메시지가 몇 분 만에 캐커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자치권을 요구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1914년 6월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영국이 전쟁에 참여하자 제국 전체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인도에서만 140만 명이 참전했어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모두가 영국을 도우러 왔습니다. 서부 전선에 참호해서 인도 병사들이 죽어갔어요. ANGAC, 호주 뉴질랜드 군단은 갈리폴리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4년간 계속됐어요. 영국은 승리했지만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90만 명의 영국군이 죽었고 식민지에서 20만 명이 더 죽었어요.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21년 대영 제국은 영토적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지구 육지 면적의 24%, 세계 인구의 25%였어요. 약 4억 5천만 명이 영국 왕의 신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에 제국 해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일랜드가 독립을 얻은 거예요. 1916년 부활절 봉기 이후 독립전쟁이 벌어졌고 1921년 조약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이 탄생했습니다. 인도에서도 독립운동이 커졌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저항을 이끌었어요. 1919년 암리차르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이 평화적 시위대의 발포에 379명을 죽인 거예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서요. 영국 장군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교훈을 주었다고 말했죠. 이 사건은 영국의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고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제국은 다시 한번 총동원되었습니다. 1940년 영국은 홀로 남았어요. 프랑스가 항복했고 소련은 중립이었으며 미국은 아직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공군이 런던을 폭격했습니다. 도시가 불탔어요. 윈스턴 처칠은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영국은 살아남았습니다. 1941년 12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난공불락이라던 싱가포르가 일주일 만에 항복했어요. 처칠은 이것을 영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국의 신화가 깨진 거예요. 아시아인들이 깨달았습니다. 백인들은 무적이 아니야. 1945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영국은 승자였지만 완전히 탈진했어요. 국가 부채가 GDP의 250%에 달했습니다. 런던은 폐허였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배급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독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만 명이 죽고 1,500만 명이 난민이 되었어요. 1950년대와 60년에 탈식민화의 바람이 아프리카를 휩쓸었습니다. 1957년 가나, 1960년 나이지리아, 1963년 케냐 하나씩 독립했습니다. 1960년 한 해에만 17개 아프리카 국가가 독립했어요. 1956년 수에즈 위기는 결정타였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함께 침공했어요. 군사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모두 반대했고 유엔이 비난했어요. 영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가 깨달았죠. 영국의 시대는 끝났어. 400년에 걸쳐 건설된 제국이 단 30년 만에 무너진 셈입니다. 1997년 7월 1일 자정,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156년간의 영국 지배가 끝난 거예요.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중국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영 제국의 진정한 종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14개의 해외 영토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브롤터, 포클랜드, 버뮌다. 대부분 작은 섬들이에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약 15억 명이 영어를 사용해요. 영국식 법 체계는 전 세계로 퍼졌고
의회 민주주의도 수십 개국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크리켓과 축구, 럭비, 영국의 스포츠는 세계의 스포츠가 되었죠. 어두운 유산도 있습니다. 약 35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노예선에 실려 아메리카로 갔어요. 그중 수십만 명이 항해 중에 죽었습니다. 호주의 애보리진, 북미의 인디언, 아프리카의 부족들, 그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문화를 빼앗겼으며 때로는 말살당했습니다. 인도에서만 영국은 수조 달러어치의 부를 빼앗아 갔어요. 기근이 반복되었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국경선이 자의적으로 그어져 민족 분쟁의 씨앗이 되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 중동, 이 모든 분쟁의 뿌리에는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일부는 제국이 문명과 법치,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착취와 억압의 역사라고 주장하죠. 진실은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제국은 복잡했어요. 영광과 수치, 건설과 파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런던 거리를 걸으면 제국의 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식당, 카리브 음악, 아프리카 교회, 중국 상점. 한때 제국의 신민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국의 중심에 살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영국이 세계로 나갔고 이제 세계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영 제국의 이야기는 인간의 야망과 용기, 잔인함,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00명의 죽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3000명이 배신으로 5만 명을 이겼으며 12살 소년이 손수건 때문에 지구 반대편으로 유배되었고 400년 제국이 단 3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해는 마침내 대영 제국에 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이 제국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말이죠.